1909년 다시 이승만은 미국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으나 하버드 대학에 대해는 애착을 느낄 수가 없었다. 캠브리지에서 취재하는 동안 그의 마을은 대학 교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조직적으로 정부기관을 점령하고 점진적으로 농토와 산업기관의 지배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할빈에서는 민족주의자인 안중근이 소개도 존경을 받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이토는 한국에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이권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가던 길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두 사람의 한국 청년 장인환, 전명훈이 한국에서 일본 재무 고문인 스티븐슨을 살해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을 무시하게 한 대통령의 친구였다. 스티븐슨은 한국이 일본 통치하에 서라야 크게 이롭다는 강연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돌아온 것이다. 미국에 거류하는 한국 사람들은 스티븐스에게 이런 성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려고 샌프란시스코 성프란시스코 호텔로 위원들을 파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스티븐스가 거절하자 그들은 그에게 덤벼들어서 격투를 벌여냈고, 그 뒤 스티븐스는 호텔을 빠져나와 자동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때 장인환과 전명훈이 그를 쏘아 죽인 것이었다. 만주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두 암살 사건은 일본 측이 해외에 마구 퍼뜨린 한국에 대한 불리한 선전과 함께 미국인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승만은 1907년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서 한국 거류민들과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기차여행을 했다. 그러나 그 도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승만과의 대화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버드 대학원의 생활은 우호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한 역사학 교수는 그를 극도로 미워해서 그와 만나는 것도 딱 꺼려하고 이승만의 논문도 그냥 받아두기만 했다. 여름방학이 되자 교수는 이승만의 논문을 키가 큰 학자 타입의 젊은 조수인 아더 앤드류에게 넘겨줬다. 앤드류는 그의 논문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혹평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08년 6월 16일 이승만은 앤드류에게 편지를 썼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나는 25일 여기를 출발할 예정인데 출발하기 전에 만나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곳으로 돌아왔으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 썼다. 그리고 교수가 돌려주지 않는 논문은 인도에 있어서의 카부르와 영불 충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처럼 당시 이승만의 하버드 대학원 생활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것이었다. 그는 1908년 여름 각별한 불안과 분투적인 활동 속에서 지냈다. 시세는 전체의 여름보다 더 불리해져서 귀국한다는 것은 염두에도 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멸망해가는 조국의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강렬했다. 수개월 동안 그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한국에 관한 강연을 하였는데, 많은 신문에서와 같이 친일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청중을 발견하고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6월 말 그는 오션그룹으로 돌아왔으나 1905년 일의 피서지를 제공해 주었던 보이드 여사의 사망은 더 한층 그를 슬프게 하였다. 그는 전에 한국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협력을 얻으려다가 실패한 1905년에 밀명의 풍자였던 윤병구 목사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해 봄 두 사람은 함께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국인 국제회의를 개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윤병구 목사는 영국에 건너가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애국 운동을 전개했다. 그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와 이승만은 덴버의 그레이스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모든 한국 거류민을 초청했다.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 중국, 영국, 하와이 및 미국 각지로부터 여러 대표들이 참석을 했다. 7월 11일 최초의 해협이 소집되었을 때
상해, 런던, 블라디보스톡 등 여러 곳에서 참석한 대표의 총 인원은 36명이었다. 의장으로서 개사를 하였는데 이 회의서는 한국 거리민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을 신문에 발표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작성을 했다. 이것을 7월 12일 덴버 리퍼블리칸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다. 대회 목적은 독립국가를 창립하고 굴종의 쇠사슬을 끊는 것이다. 그들은 평안한 감정으로 환상을 쫓는 일이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본 회의에서는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이 데이비드 스타 요르단이 개사를 했으며 덴버 주민도 다수 참석을 했다. 그러나 이 대회가 대성공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인원수가 적은 데다가 일본 정부의 끈덕진 선전에 대항할 만한 돈도 없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유럽 제국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무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일본 식민지 정책의 유익함을 선전하는 데만 애를 쓰고 있었다. 일본은 아시아의 무능하고 후진적인 민족을 통치하는 백인의 부담에 관한 리디아드 키플링의 논설까지 인용을 했다. 일본은 자국만이 동양의 강국으로서 약소국이며 후진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큰 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언하며 그들의 주장을 더욱 유력하게 전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극악한 선전에 대항하려는 한국민의 염원은 절실했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성의와 정력은 무한한 것이었으나 그 과업은 한정된 돈 때문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었다. 그들이 구상하는 국제기관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회의를 끝내고서도 그들은 각자의 노력을 결합시킬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고 절정에 달한 그들의 포부는 7월 14일 덴버 리퍼블리칸지에 보도되었다. 신문은 그 전날 채택된 결의문을 열거 했는데 그 내용은 각종의 수많은 한국인 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고 양서의 한국말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설립하는 세계 정세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 내에 번역사를 배포하는 것이었다. 대표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과제가 한국민의 사상과 충성심을 일본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 주변의 친주계장막을 제거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재력이 없어서 계획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대해 폐사를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예언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 예언은 그 후 잇따른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이승만은 이렇게 폐사를 했다. 현재 정치가들이 일본은 한국의 강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을 위하여 일본과 싸워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비상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적 특징과 민족의 특성을 연구해 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4,000년 이상의 우리 민족의 특성과 완전한 독립을 보존해 왔으며 이것은 어떤 나라도 지구상에서 말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얘기했다. 이 예언은 그의 신념이었다. 그는 덴버에서 뉴욕으로 돌아와 유니온 신학원에 잠시 주거를 정하였고 컬럼비아 대학으로 통했다. 유니온 신학원에서 부족한 학과를 보충하면서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박사 학위를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뒤숭숭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손을 잡히지 않았다. 그해 여름이었다. 장로교회 위원회에 들렸을 때 그는 전 한국 주재 선교사이며 위원회의 일원인 오네스트 헐 목사를 만났다. 헐 목사는 이승만에게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시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말씀을 얘기했다. 그러자 헐 목사가 말했다. 당신은 유니온 신학원에 갈 것이 아니라 프리스턴 대학으로 가는 게 좋겠소. 이승만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튿날 아침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보내온 헐의 속달 우편을 받았다. 거기에는 차표와 기차 시간표와 프린스턴 역에서 만나자는 힐의 편지까지 들어있었다. 그가 거기에 도착하자
헐 목사는 먼저 그를 브리스턴 대학의 신학과 과장 에드먼에게 인사를 시키고 다음에는 대학원 앤드류 웨스트를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신학과에서 배우며 기숙사에 머물게 하는 한편 박사 학위의 획득을 위해서 그 대학의 정치학과에 곧바로 등록시켜 주었다. 이 같은 계획의 변경을 이승만은 결코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은 가장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는 곳이었으며 노고가 가장 적었던 시대이기도 했다. 학구와 기회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통해서 그는 훗날 그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준 친구들과도 사귀게 된 것이다. 에드문 박사도 그런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승만은 그의 친절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의 친구로는 그로 하여금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성공하도록 애써준 대학원장 웨스트였다. 그리고 특히 윌슨 총장 및 그 가족도 친하게 지냈는데 한국과 한국의 선교 사업에 대한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승만을 매우 격려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윌슨 총장과 웨스트 대학장은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 새로운 대학원을 세우기로 하고 기부금을 받았으나 그 처리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났던 것이다. 그 때문에 윌슨은 학교를 그만두고 백악관으로 돌아갔으나 이승만은 두 사람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이어갔다.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겪은 그의 순환에 감동하고 그 계획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위해서 연설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한편 그와 열렬한 주장에 동조해 주었다. 1908년 12월 13일 윌슨은 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천서를 이승만에게 써줬다. 이승만 씨는 프랑스 대학원의 학생이며 우수한 능력과 고결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놀랄 만큼 자기 나라인 한국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동양의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세를 일반 청중들에게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국심이 강한 한국의 청년으로서 동포에 대해서도 열렬하고 유익한 일꾼입니다. 동양에 있어서의 연구도 되고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나는 기쁘게 그를 추천해 주는 바입니다. 윌슨 부인과 3명의 딸들은 한국에서 온 이 착실하고 현명한 학생에게 비상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윌슨 일가는 피아노 주위에 모여서 가족 음악회를 벌이는 것을 즐겼는데 그런 이러한 모임에 가끔 초대된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과는 달라서 그는 결코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교내에서 가끔 윌슨은 방문객들에게 이승만을 장래 한국의 독립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브리스턴 대학에서 2년간 그는 신학생의 숙사인 칼맹 클럽에 기숙하고 있었다. 신학과 강의에는 가끔 출석할 뿐이었다. 종교적 신념과 활동 때문에 그는 신학과 학생들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다. 헐 목사의 호의에 의해서 그는 무료로 클럽에 기숙하고 있었다.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그의 클럽에 얽힌 여러가지 참고 자료가 발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 관해서 유포된 수많은 불확실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다른 기숙사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유사점보다도 다른 점이 더욱 많았다. 그는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10살 내지 15살 연상으로 나머지 동고자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욱 많은 책임과 곤란과 개척적인 체험담을 알고 있었다. 수요일 밤마다 재미있는 여흥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라운지에 모였을 때 그는 춘풍의 잔잔한 바다에 떠 있는 장엄한 섬처럼 서 있었을 뿐이었다. 각자 무엇이든 한 가지씩 여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그럴 때 다른 학생들은 유머 가득한 낭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경쾌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으나 이승만은 언제나 묵직한 낭독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후일 칼맨 크랩의 한 일호는 그의 이승만에 대해서 그는 우수한 연기자는 아니었으나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의 여흥은 한국의 민요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쓰고 있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최소한 의 시간을 이용해서 학위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전공 과목은 국제법이며 그 외에 미국 사회 유럽사도 연구하였다. 1908년 가을 학기에는 국제법, 애교학, 연방주의 당 몰락사 등까지 미국 역사를 두루 연구하고 1909년 봄에는 철학사, 미국사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국제법과 애교학을 채택했다. 1909년도에도 학기에는 1789년에서 1850년까지의 미국 역사와 국제법을 전공하고 또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찬성하고 있던 존 헤이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아시아 중립론에 관한 논문을 준비도 했다. 훗날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가 엘리어트 교수 아래에서 배운 국제법 수업료는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라고 농담까지 했다. 왜냐하면 그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후일에 가서도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1910년 7월 그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다. 웨스트 대학원장의 호의에 의해서 그 연구 논문은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되었고 그 후 수년간 그는 적은 돈의 인쇄를 수표로 받았다. 그는 그중 1달러 80센트와 2달러 25센트의 수표를 기념으로 남겨 가지고 있었다. 공해의 중립 문제가 중대시된 1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중립 문제의 권리자로서 이따금 부각되곤 했다. 이 논문은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에 아주 귀한 희소본으로 잘 보존되고 있으며 정치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가 발휘했던 두드러진 교육의 본질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1910년 6월 14일 윌슨 총장이 마지막으로 입석하는 졸업식에서 그는 윌슨 총장으로부터 친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웨스트 대학원 원장이 어깨에 박사 식복을 걸어주고 윌슨 총장이 졸업 증서를 주었다.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비애감에 쌓여 있었다. 왜 그랬을까? 바야흐로 준비 시대에는 끝난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조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국은 그 옛날 조국이 아니었다. 한국이라고 불리어줘도 못하는 일본의 속국 조선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합방된 것은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그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프린스턴 대학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에 빛나는 이와 같은 괴로운 체험을 맛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 받았던 필기 및 구두 시험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이승만의 심정은 1904년 감옥에서 추록할 때의 심정과 비슷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운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기약 없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비록 작은 기회일지라도 잡으려고 절망적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